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심리학에서 정말 유명한 실험 하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닭, 소, 풀이죠. 저 세 개를 하나는 빼고 나머지 둘로 묶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묶으실 건가요? 동양인들은 대부분 소, 풀을 고르고요. 서양인들은 닭과 소를 고릅니다. 서양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물과 동물을 안 묶고 동물과 식물을 묶어? 말이 돼? 그런데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묶고 싶어집니다. 왜? 소가 풀을 먹기 때문이죠. 즉 관계적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실험을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실험은 저의 그랜드 티처, 즉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인 인지심리학자 데드릭 겐트너 교수와 무츠미 이마이 교수가 실제로 했던 실험인데요. 가운데 있는 저 원통형 나무를 편의상 덱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 원통은 A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가운데 있는 덱스랑 비슷해 보이세요? 가운데 있는 저 원통형 나무를 편의상 덱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 원통은 A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가운데 있는 덱스랑 비슷해 보이세요? 이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혹은 미국의 뉴욕의 거리에서 길을 막아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A가 더 비슷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과 같은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는 70에서 80%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B를 골라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서양인들은 주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물체를 선택했고 동양인들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물체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서양인은 개별적인 사물을 보고 있고 동양인은 연속적인 물질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서양인들은 역할론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기능이 같기 때문에 더 유사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본질주의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본질주의가 뭐냐?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놈의 근본이 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어느 집안 출신인가? 같은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은 달라도 맥락, 근본 이런 측면이 강조돼서 사물을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렇게 쓰죠.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2번 역임했으며 이런 얘기를 다 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제출한 제 자기소개서를 보고 제 지도교수님이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엄격하신 아버지. 3남 2녀 중 셋째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얘는 도대체 언제 자기소개를 하는 걸까? 자, 그런데 저도 우연히 미국 친구가 쓴 자기소개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해놓고 27세 활발한 성격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뛰어난 데니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되바라진 인간 아니야. 자기소개서에서 쓴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자기소개서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문화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보고 싶은 그 사람의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보통 주로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을 사용해서 대답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서양인들은 주로 나는 친절하다 혹은 나는 근면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격을 얘기하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자기의 행동을 서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다양한 배경을 알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제가 실제로 서양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지금 왜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냐고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동양인들은 소위 TMI인 사람들이고 동양인들은 서양인을 약간 되바라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신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자만스럽다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적 사고, 대상 간의 관계성 혹은 맥락에 기초해서 내가 판단해야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하나로 묶어 사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서양인들은 분석적 사고, 주변에 있는 이런 다양한 맥락보다는 그 대상 자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고하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동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잘 이해한 덕분에 사고를 해결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2007년에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한국인들을 납치해 인질로 잡았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은 본인들의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두 분을 살해하고 추가로 살해하겠다고 발표하죠. 인질로 잡힌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직접 파견됩니다. 보통 미국의 CIA가 출동하거나 협상팀이 출동해서 정밀 타격을 할까, 특수부대를 보낼까 고민하는데 이 한국에서 온 그 국정원 관계자분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바로 기존 협상 담당자를 파슈툰족 말을 가장 유창하게 하는 한국인으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납치한 괴한들이 파슈툰족이었거든요.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한 서구의 협상에서는 오직 협상 능력 자체만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그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결국 성공했고 석방을 이뤄냈죠. 이 내용은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의 다음 작 초전설득 책에서 직접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석방을 이렇게 이뤄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석방을 이뤄낸 국정원 관계자는 협상의 핵심은 언어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명료했기 때문만에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던 건 아니었죠. 그 이유는 더 원시적인 데 있었던 겁니다. 바로 친밀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파슈툰족 말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을 본 괴한들이 우리 쪽 관계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실제로 합니다. 부산에 가면요, 저는요, 자갈치시장에서 아지매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서울 아저씨가 아이고 예뻐 보이네 라고 하면서 어묵 하나 더 주세요. 또 한 번은 광주에 가서 식당에서 떡갈비를 먹는데 그냥 장난스럽게 음이 더운 거 이렇게 해봤어요. 이러면 또 아이고 귀엽다고 성의가 가상하다고 밑반찬을 더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게 언어에서 오는 친밀감 때문이죠.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들은 하나의 환경에 적응해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게 되죠. 자기를 검토하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겠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쓰는 자기 비판적인 말이 하나 있죠. 부모님들이 보통 결혼식 때 잘 쓰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제 아이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제 서양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의아해할 겁니다. 경일, 왜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닌 최소한 너는 너의 자식을 좋아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동양에서는 자기를 비판한다는 건 자기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죠. 나를 좀 더 낮춰서 상대방을 더 잘 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높은 데 있는 것보다는 낮은 곳에 있어야 상대방을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의 겸손, 특히 한국인들의 겸손은 내가 너를 더 잘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나를 더 낮춘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이고도 현명한 생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동양인들이 타인의 진짜 속마음과 감정을 서양인에 비해서 더 잘 읽어낸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고지고대로 잘 안 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기억하고 많은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의 본래의 기능인 음식 외에 많은 것들에도 정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대학원생 하나랑 이제 친해져서 식당에 같이 갑니다. 저는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괜찮고 조명도 딱 제 스타일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기 너무 괜찮다.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럽니다. 너 여기 처음 왔고 음식 아직 안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이미 분위기를 파악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준비를 했던 것뿐인데 서양인인 그 미국 친구는 지금 이 식당의 본래 기능은 음식을 아직 경험하지도 않고 왜 이 평가를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양인들은 주변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서양인들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동서양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이 왜 이렇게도 다른지 궁금해서 한 중국 철학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철학자는 농담조로 그야 서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동양에는 공자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소?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리처드 니스벳은 동서양의 사고방식 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고대 중국과 그리스의 서로 다른 생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중국의 자연 환경은 대체로 농지와 낮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경에 적합했고요.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에 유리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농사가 발달했고 자연스럽게 공동 작업이 필수가 됐기 때문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중국인은 어떤 사물이든지 주변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반면 고대 그리스는 해안가와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 특성상 사냥, 수렵, 목축,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 협동보다 개인적 역량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되었고 자연스럽게 논쟁의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행복이란 자신의 자질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이 된 거죠. 관계 중심의 문화에서 순환론적 사고방식을 지닌 동양권 문화인 고대 중국에서는 장기들의 관계와 길을 중시하는 침술이 발달했고요. 개인 중심의 문화에서 분석적 사고방식을 지닌 서양권 문화인 고대 그리스에서는 문제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돌게 만들고 순환시켜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동양의 의학, 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양의 의학의 차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죠. 시작부터 달랐던 두 나라, 이후의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각각 동양과 서양 문화의 기초를 이뤘고 그 결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지각의 방식을 낳게 됐다는 거죠. 이 차이는 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과 육아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동양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들과 마찰 없이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서양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도록 가르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동서양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독특한 존재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죠. 미국, 한국 사람들에게 각각 여러 가지 색깔의 볼펜을 선물로 주면서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걸 골랐을까요? 미국인들은 가장 희귀한 색의 볼펜을 골랐는데 한국인들은 가장 흔한 색의 볼펜을 골랐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항상 남의 눈에 띄고 싶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늘 남들 정도만 되고 싶어서 이런 색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죠. 일본은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죠. 집단주의 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집단이 그냥 나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기가 일하던 회사가 망하거나 혹은 자기의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갑자기 자살을 하거나 할복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장면을 한국 분들이 보면 좀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애국심과 애사심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는 건 당연히 땅을 치고 속상해하고 슬퍼할 일이지만 그렇게 자기를 쉽게 소멸시키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 오버를 하지? 저 사람은 가족도 없어? 회사도 안 다녀? 친구도 없어?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나라가 망했어도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쉽게 자아를 소멸시키냐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럴 때 자기를 소멸시키는 게 오히려 더 대의를 위하거나 아니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관계주의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능수능란하며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한국인의 관점으로 일본 사람들 보면 성실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보이기 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산업사회 시대에서의 일본의 집단주의는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한 목소리를 가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다변화된 사회, 산업사회를 넘어서 소위 말하는 정보화 사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유리해지게 된 게 아니겠는가라고 연구자들은 생각합니다. 관계주의는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게 정말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개인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우리가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 즉,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우호성이나 원만성은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개방성은 높이는 게 좋다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느슨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21세기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재밌는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게 외국에 나가면 극단적인 차이로 보여요. 일본은 1980년대, 1990년대에 해외에 나가서 현지에 공장을 지으면 그 사람들을 일본화 시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일본 사람들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외국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현지화를 더 잘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즉, 한국의 기업은 그 나라에 가서 공장을 만들면 계속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는요. 우리 문화에 네가 따라와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못 쫓아올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효과가 있었고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그들과 같이 호흡해야 되죠. 그래서 한국이 해외 공장을 만들 때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결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관계주의는 완전히 다른 문화라는 게 이젠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묶었던 문화권 내에서도 큰 차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내고 있는 그런 출발점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서양과 동양이 다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저 동양과 서양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 잘 보면 서양 내부에서의 차이 혹은 동양 내부에서의 차이가 더 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양의 일부, 서양의 일부가 묶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성만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이 뭐냐? 주체성은 흔히 얘기해서 자기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초기에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을 비교했어요. 왜냐하면 그 초기에는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그때만 해도 미국의 학자가 접근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상대가 누군가 하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주체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구의 학자들이. 실제 초기에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아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주체성이 낮으니까 동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다 낮은가 보다. 그리고 퉁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연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주체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하고 주체성이 똑같은 모양이다. 아니요. 주체성은 같은데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틀려요. 서양의 사람들은요, 주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자율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식당에 가면요, 나는 된장찌개, 나는 김치찌개 이러고 있으면 종업원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거 하나로 통일하면 빠르고 좋은데요? 뭐 이래요. 또 그러면 손님들이 그래요? 우리 김치찌개로 할까? 이래요. 분명히 된장찌개 원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10초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합의를 보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하면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포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지켜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율성의 의미에서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맞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관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은 집단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 자체는 좀 약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주체성이 높은 건 어떻게 나타나냐? 존재감으로 나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거를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나 하면 스스로 자기가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도 여기 자기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개인주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관계주의니까 그걸 인정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무시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체성이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턱 쏜다. 한국 사람들은 쏘기 위해서 살아요. 제가 아는 일본 교수가요, 한국에 와서 오래 계셨는데 그분한테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한턱 쏜다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래요. 내가 저 뜻을 잘못 알고 처음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이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한턱 쏜다를 나는 자기가 밥값 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맞는데 밥값 낸다는 거?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밥값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날 주인공이 되겠다는 선언이 돼요. 물론 항상 한턱 쏜다는 거를 그런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턱을 쏜다 그럴 때는 자기가 한턱 쏠 만한 일이 있을 때예요. 보통 자기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승진했을 때,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 있을 때, 이럴 때 한턱 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밥값을 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게 한쪽에 한턱 쏜다고요. 정반대쪽으로 극단적인 게 뭐냐 하면 접대할 때예요. 근데 이게 왜 반대쪽이냐 하면 한턱 쏠 때는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날이고요. 접대할 때는요, 내 존재감을 죽이는 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은 접대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접대는 어떻게 합니까? 접대할 때 계산 어떻게 하세요? 밥 먹기 전이나 밥 먹다가 도중에 오늘 이거 제가 쏩니다. 그러면 접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내가 밥값 낸다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이 단순히 밥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접대를 할 때는 밥값을 어떻게 내야 되나 하면 밥을 4분의 3쯤 먹었을 때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가서 미리 계산해놓고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식사가 다 끝나고 나갈 때 접대 받는 분이 약간 어색하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러고 보시고 나가요. 이게 접대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거 돈 안 내고 있다가 나가는 도중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 이거 빨리 그래요 이딴 짓 하면 왜 안 돼요? 자기의 행위가 너무 드러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접대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자기의 존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한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는 그날 없어요. 자기는 뭐예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정반대가 뭐냐? 한턱 쏜다요. 이날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별일도 없는데 자꾸 한턱 쏜다 그러면요. 밥 사고 욕 먹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점심 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쏜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밥을 사주면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난 돈 안 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고맙다고 안 끝나요. 한 몇 번 얻어먹고 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얻어먹는 거에 한턱 쏜다는 거에 존재감을 많이 부여해요. 그래서 내가 한턱 쏜다고 외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녀가 대학 붙었을 때. 그거 한턱 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대학 붙었다는 게 직장에 소문이 나면 이제 와가지고 축하해, 수고했어, 고생했어, 붙었다며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씩 웃으면서 거무 다 붙는 거 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고기 굽고 술 마시고 막 놀고 있는데 옆에 부서에 있는 사람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아 미안해, 내 보고 때문에 늦었어. 축하해. 막 그랬더니 아 괜찮아. 앉아서 먹어. 그랬는데 조금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 늦게 온 인간이 슬쩍 자기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얘기를 해요. 짜증이. 이건 말 그대로 완전히 개판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짜증날 만한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내 자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 자식 붙은 거 축하하는 자리니까 계속 축하하고 놀면 되는데 왜 분위기가 이상해지나 하면 그 얻어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은 이 사람이 내는데 주인공이 바뀐 게 느낌이 와요. 우리나라를 서열 사회라고 부르는데 물론 서열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서열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서열 사회는 조직화된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냐인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예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아무리 서열이 높아도 부하 직원이 서열이 낮은 사람이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상사도 조용히 있어야 돼요. 설치면 안 돼요. 왜냐? 제가 주인공이니까. 만약 완벽하게 경직된 서열 사회라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주인공을 훨씬 더 따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한턱 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믿음들은 다 착각으로 끝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취직할 때 임원은 되겠지? 근데 실제로 그런 꿈을 꿨던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임원이 못 됐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의 그 믿음은 착각인 건 맞아요. 그게 비현실적 낙관주의예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요. 자기 존중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일본이 조금 낮기는 한데 큰 차이가 안 나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비현실적 낙관성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없어요. 중국은 어느 정도 중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만땅이에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저런 어떻게 보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 속에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모두 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체성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미치고 펄쩍 뛰는 게 뭔가 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선배가 저한테 자전거를 하나 빌려줬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일본은 좋다. 그러니까 편할 거다.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있는 그 교수용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이 걔네는 따로 있어요. 거기다 딱 갖다 세웠더니 갑자기 경비원이 나와요. 그러더니 너 이거 등록했니요? 이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전거 등록해야 된다. 돈을 내고 경찰서에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그래야지 네가 잃어버릴 때 찾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봤더니 등록은 돼 있네.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이거 내 선배 이름으로 등록된 거다. 그래서 그러니 네 이름으로 등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몇 개월만 쓰다가 돌려줄 거다. 어? 아니 네 말대로 잃어버리면 내 선배한테 연락이 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알았다 등록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다녔어요. 결국은 한 달쯤 도망을 다니다가 7번째 나한테 등록하라고 얘기할 때 제가 더러워서 한다 이러고 가서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 개월만 쓰고 돌려줄 거면 내가 이걸 등록을 했다가 또 그 선배한테 돌려주면 그 선배는 등록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면에서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매뉴얼상 원칙상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국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반응이 어땠냐? 딱 이래요. 씩 웃으면서 되겠구만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보기엔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은 건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서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건 대부분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신뢰 사회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결론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일반적으로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국회는 얼마나 신뢰하냐, 정당은 얼마나 신뢰하냐, 사법부는 얼마나 신뢰하냐, 가족은 얼마나 신뢰하냐 이런 거를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줘요. 물어보면서 굉장히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 4개의 보기 중에 사람들 보고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디에 많이 대답을 했느냐, 평균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서 그 나라는 신뢰 지수가 높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는 면접원이 직접 국민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샘플한테. 왜냐하면 아직도 문맹률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설문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면접원이 샘플로 포함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로 물어보게끔 돼 있어요. 이걸 말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가끔 가다가 대답을 안 하는 인간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이러고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뭐 억지로 대답을 하라고 그럴 수는 없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 하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문항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족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가 국회를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르겠는데요. 그럼 보통 이렇게 물어. 아니, 당신이 국회를 신뢰하냐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나오냐? 너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고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이 실제로 표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거 자전거 몇 개월만 탈 거라니까 돌려줄 거야. 네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아? 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 걔네들은 등록하세요. 그거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좋아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이에요. OECD 국가입니다. 이건 이제 국민당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에서 법규 준수율이 OECD 국가 중에 몇 위쯤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법을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냐. 최하위. 최하는 아니고요. 최하위권입니다. 예. 27위에서 28위 정도 나온다. 34, 5개월. 그러니까 최하위권 맞아요.
그런 자료를 보면서 외국의 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한국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하나 봐. 한국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약한가 봐. 한국 사람들은 범법자가 많은가 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뭔 소리야? 한국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날마다 법대로 하자고 그래. 그러면은 서양의 학자가 그럴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니? 교통법규 준수율이 이렇게 낮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게?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준법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체성이 강해서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에 이렇게 빨간불이 되면 차가 서요. 빨간불이니까 섰죠. 그럼 옆에 이렇게 중앙선이 노란 게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유턴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법을 어기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엔 이 법이 잘못됐어. 그 생각을 해요. 김상준 씨는 운전하시죠? 네. 예, 그러면 운전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습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30년이요. 네. 그러면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데가 이 왜 인도 옆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실선이 돼 있는 데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죠? 나는 지금까지 운전하는 30년 동안 한 번도 거기 차를 세운 적이 없다. 이번엔 제가 예, 아니요로 여쭤보죠. 없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있죠.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전한다. 이분들 중에 나는 주정차 하면 안 되는 그 노란 선 있는데 단 한 번도 차를 주차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만 남겨놓고 내리세요. 여기 2분, 3분. 네. 대단하신데요. 그런 걸 보통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집착이라고. 저런 분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를 어떻게 세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세워요. 저기 노란 실선이 있는 데는 세우면 안 됩니다. 세우죠. 그러고 나서 다른 차들은 지나가기 힘들겠죠. 그럼 몇 대가 힘들게 지나가다가 참을성이 좀 약한 분은 짜증이 나면 창문을 내려요. 그럼 아저씨, 거기다 이렇게 차 세우시면 안 돼요. 거기 차 세우면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 세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남 차 지나갈 수 없을 때만 세우지 말라는 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가 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세워놓고 내려서 확인까지 해요.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나 없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차를 저렇게 세웁니다. 다른 차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보세요. 이 차는 와서 서요. 왜냐? 반대쪽에서 차가 오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차가 지나가고 나면요. 또 알아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아마 누가 뭐라고 그랬나 봐요. 저기서 아주머니가 튀어나옵니다. 저 운전자가. 그런데 하는 행동이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지나.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적 갈등 중에 뭔가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라면 진작에 법은 모두 다 잘 지키는 사회가 됐을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별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지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씁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안 써요. 모든 매뉴얼은요,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100% 용량에 맞춰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용량의 한 80%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쓰면 사실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에 80%뿐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쓰면서 그런 거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 되겠구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모든 기계를 120%, 150%까지 쓰면서 삽니다. 기계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몸도 그렇게 썼고요.
자기 마음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의 120%, 150%를 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 번도 없고 다른 나라가 해본 적도 없는 경제 발전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한국인들이 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려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저 관계성과 주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주체성과 관계성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가서 뭐 언쟁 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몰라.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내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계성과 주체성 때문에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원칙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갑질이 여러분 모두 다 해당해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을입니다. 힘의 불균형에서 갑질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오냐? 왜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지금 많은 세대 갈등이 있다 그러는데 세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주체성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 그러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의 할아버지 세대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쯤은요, 그분들은 주체성이 만땅으로 채워지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다 처음 해봤어요. 다리도 처음 나봤고요, 학교도 처음 만들어봤고요, 이런 세트장도 처음 만들어봤고, 방송도 처음 만들어봤고, 뭐든지 다 처음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뭐예요? 다 자기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때는 조직이 다 작았어요. 그때는 내 존재감을 100% 느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 그런 세대들 중에 대학을 나온 분들,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잔소리 안 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기성세대가 교육을 받을 때 그 부모님들은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밥은 먹었니? 건강 챙기고 믿는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공부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주체성을 만땅으로 채우신 강하신 분들이 무슨 짓을 했냐? 젊은 세대들이 판단해야 될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아니다 이거다. 저거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한다 그러면 야 그거 저 텔레비전에 야 하버드간에 나온다 야 와서 봐라. 내가 공부한다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학원은 여길 가라 뭐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나마 주체성이 한국 사람들은 강한데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불만이 많아요. 이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해봐야 의미 없는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런 어떤 세계의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특히 다른 사회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문제는 주인공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옛날에 200명이 모여 있을 때는 나 한 명 빠지면 200분의 1이 빠지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요새 대기업 같은데 30만 명인데 나 빠지면 압니까? 옛날에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75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면요. 솔직히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 가진 건 더 많은 거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지금 아무도 불행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턱 쏠 일도 별로 없어졌고요. 내 존재감을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주인공으로 살 거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처럼 남한테 의존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재감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전 세계 75억 인구한테 존중받아야 돼. 존재감이 있어야 돼. 50년 전, 60년 전에는 미국의 제일 부자가 누군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몰랐어요. 대한민국 부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는 분들 얘기 들으면, 재산 얘기 들으면 그래, 와 저렇게 돈이 많아? 그런데 그런 분이 전 세계 무슨 500대 부자에서 보면 랭킹이 200이니 300이니 이런 거 얘기 보면 뭐 지난해나 뭐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전 세계 75억 인구랑 비교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껴주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빠, 엄마, 형제, 자녀 정도뿐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설사 주체성을 갖고 있고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어제 뭘 했고 내일 뭘 할지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